없어서. 자, 여러분 이제 꼭 책을 꼭 좀 봐. 여기다가 이 도서관처럼 놔두지 마시고 꼭 좀 보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큰 의미가 많이 상감됩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다시 한번 우리 뒤에 있는 그림 저기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저 화면으로 다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없으니까 보는 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니까. 왜냐하면 저 화면보다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는 게 한번 좀 돌려보세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한번 잘 보고. 그래서 한번 잘 보고. 예. 적절한 질문이요. 그러니까. 아테네 학당의 그림. 이 나파엘로는 이제 일찍 죽었잖아요. 이걸 그린 사람은. 그리고 그 무덤은 로마의 판테온이라고 하는 그 2000년 된 그 건축 구조물인데 만신전이죠, 만신전. 그러니까 뭐 여러 신들을 모신 그 장소인데 거기에 이제 무덤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 나파엘로가 그린 그림, 중앙의 그림을 다시 한번 중앙의 그림을 보게 되면, 아니, 본인들 보세요. 중앙의 그림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나타나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나타나고, 플라톤의 손은 하늘을 향하여 있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손은 이제 땅으로 이렇게 향하여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은 토마스 아퀴나스를 통해서 이제 중세 사회를 깨어나게 했죠. 그래서 의미를 희생해서라도 개별자를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부터 이제 모든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퀴나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의지는 타락하였지만 지성은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결국은 지성은 인간의 본질이잖아요. 지성. 그러니까 지성이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타락하지 않았다는 거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어디로든지 갈 수 있고, 그건 결국 하나님께로도 갈 수 있다. 우리도 지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라는 이제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된 거고, 그 열매들이 두 군데로 나타났다고 했죠. 하나가 르네상스고 하나가 이제 종교개혁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열매 가운데 하나는 르네상스를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는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가지고 인간을 이해하였고 또 시대를 이해하였던 그런 이제 모습이었기 때문에, 르네상스는 철저하게 타락하지 않는 지성을 통하여서, 그리고 삶의 의미와 보편자, 즉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던 시대였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정말 다양한 예술 또는 문학, 음악 이런 분야에서 아주 그냥 탁월한 열매를 만들어냈죠. 왜냐하면 중세는 다양성이 없었지만은 이제 이 안에서 이제 엄청난 다양성들이 이제 나타나기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우리 그 플라톤이 제시하고 있었던 그 보편자를 사실은 이제 찾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이제 가득한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열매들이 바로 이 웃음에서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러나 플라톤에서는 재밌는 건데, 강조점이 피렌체에서는 참 강조점이 점차로 플라톤으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건데, 이 이유는 뭐냐면, 자, 피렌체는 이 보편자, 개별자에 대한 논의도 많지만 피렌체 자체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렌체 공예를 통하여서, 그리고 서로만 했던
콘스탄티노플이 이제 무너지면서 그곳에 있었던 그러니까 그리스의 수없이 많은 책들이 또 이 작품들이 피렌체로 이제 넘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에 집중하였던 모습에서 플라톤적 사고에 대한 변화가 이제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책이 되게 중요한 건데, 혹시라도 여러분 나중에 어떤 유럽을 여행을 한다든지 어디를 갈 때 이 책을 꼭 갖고 가십시오. 갖고 가셔서 이렇게 한번 보게 된다면 아마 보이는 게 다를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 시대의 역사를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내가 역사 속에 살지 역사 밖에 살지 않잖아요. 역사 속에 사는 나의 모습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나의 역사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 자체, 문화 사상사를 공부하는 것 자체는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문화 사상사라는 것이 나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 사상 속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그 시대의 사상이 어떻게 흘러서 나에게 왔는가 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MZ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럼 앞서 보게 되면 X세대, Y세대가 있었잖아요. 그죠? X세대, Y세대가 있었고 밀레니엄 Z세대가 이제 생겨나게 된 건데, 그가 이런 시대 속에서 X세대라고 하는 역사가 있어야지 Y세대라는 역사가 있는 거고, 그 X, Y세대가 있으니까 Z세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시대의 변화 속에서 그럼 다음의 세대는 어떨까? 다음 아이들의 세대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책이라고 하는, 이거는 수천 년의 역사 속에 흘러가고 있는 유물과 같은 거를 잡고 있잖아요. 책은. 왜냐하면 핸드폰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았죠. 그죠?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근 정말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 스마트폰이, 핸드폰이라고 하는 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다음 아이들은 어떤 역사를 가질지 몰라. 그죠? 다음 아이들은 도대체 진짜 스마트폰을 뛰어넘는 역사는 어떤 걸까? 앞선 세대가 상상을 못 했거든요. 저희가 삐삐가 생겼을 때, 와, 대단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 중국 영화 보는데 내가 성룡 영화를 좋아하니까 성룡 영화를 보는데, 삐삐로 막 연락하는 거예요. 막 탈출하려고. 야, 그 삐삐가 생겨. 그런데 드라마 보면은 의사들이 삐삐로 연락해서 응급환자 맞고 그러는 거예요. 삐삐가 없던 시대는 어디 못 가는 거지. 삐삐가 있으니까 몰래 어디가 식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제 핸드폰이야, 실시간. 그러니까 삐삐 시대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핸드폰 시대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앞선 세대들을 보는 거잖아. 그죠? 아까 여러분 민들레 영토라고 하는 역사의 산물을 보듯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역사 속에 사는 거고, 이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이제 보게 되는 게 공부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유럽 역사라는 게 왜 중요하냐라고 할 때는, 우리가 그 역사의 한 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라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유럽 대륙을 지나서 대서양을 건너서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대의 흐름 속에서 나의 뿌리를 찾아가는 거지. 신앙의 뿌리를 찾아가는 거지. 물론 우리도 우리나라의 사상적, 문화적 뿌리가 있죠. 그는 아무래도 중국을 통해서 이제 들어온 성리학적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또 기회가 있으면 또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한번 직접, 성리학 그 책을 한번 읽어보면 의외로 짧아요. 짧으면서 재미있는 구절이 보는데. 그런 나의 어떤 역사적 흐름 속에 내가 나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되는 겁니다. 이제, 1453년 이제 콘스탄틴 몰락 이후에 히랍의 많은 사본들이 이제 그 피렌체로 왔고, 그리고 이제 플라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게 되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마르실리오노 피치노는 위엄자 노렌조에게 신플라톤주의적 사고방식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이 노렌조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이제 그 신플라톤주의 이 사상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상들은 노렌조와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리고 미켈란젤로와 그 유명한 보티첼리는 또 영향을 미치게 보티첼리. 그러니까 이 보티첼리는 또 피렌체에서 되게 중요한 또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면은 보티첼리를 좀 많이 이제 언급을 하는데 보티첼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이제 별로 없죠. 그죠? 어쨌든 이제 당시에 유명한 그런 예술가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는 개별자를 강조하였지만은 플라톤은 이제 보편자를 강조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의 사상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다 달라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초창기 르네상스들은 기독교와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을 혼합하려고 했었지만 실패했어요. 왜 실패하죠? 기독교와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을 혼합하려고 했어요. 누구부터 시작했어요? 아퀴나스가 그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의 초창기 예술가들은 다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요. 다 성당에 이런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기독교와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을 혼합하려고 되게 애를 썼지만 결국은 실패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응? 왜 기독교와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을 혼합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을까요? 그 사상이 혼합할 필요 없이. 기독교와 혼합할 완벽해서. 그렇죠. 그 이제 종교개혁 사상을 보면서 이해가 될 텐데, 자, 여러분 그거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르네상스인들이 실패했을까?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개별자를 강조했다 그랬잖아요. 기독교는 뭐예요? 보편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별자로부터 시작해서 보편자를 혼합하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개별자를 통해서 보편자를 찾으려고 하려고 했지만 실패한 거는 뭐냐? 개별자에서 시작하면 결코 보편자에게 도달할 수가 없다.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그래 실패한 거예요. 마치 그러니까 인간이 위대한 것 같지만 위대하지 않다. 인간이 위대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이 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르네상스는 기독교와 플라톤 사상을 혼합하려 했지만 또 실패했다. 플라톤은 보편자를 강조한 사람 아닌가? 근데 왜 기독교와 같지 않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플라톤 사상이 물론 보편자를 이제 지시를 했지만 그러나 그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었다.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철학적 산물이에요.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데아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플라톤 사상인데, 그러니까 그 역시도 마찬가지. 기독교는 계시인데 내가
이데아의 빛으로서 내가 존재하는 나와 혼합할 때 보편자를 찾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플라톤 자체도 뭐예요? 다 철학자잖아요. 그죠? 다 이성이란 말이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출발한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삶의 의미를 온전히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자를 강조했지만 그러나 그 역시도 어떻게 된 거예요? 계시의 자리까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런 사상의 교류 속에서 레오나르도는 화가는 수학자가 할 수 없는 일을 성취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하고서 왜 수학자로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보편자를 그릴 수가 없다. 그래서 보편자를 그리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자신이 수학적 기반 위에 있었기 때문에 결코 보편자의 자리를 제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끊임없이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그림 다 나와 있지만 조금 더 이제 선명하게 그려진 그림들을 좀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엄밀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제 아주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러한 레오나르도의 그림치는 되게 뭐가 돼 있어요. 다들 수학적으로 돼 있죠. 아주 구도가 분명하죠.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구도가 분명한 걸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도 맞아.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해부학을 했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해부학적 그림이 있었다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인간의 황금 비율, 그죠?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 인간이 완벽하게 황금 비율에서 이렇게 돌렸더니 정말 원이 나왔다. 이런 거를 참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모습.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정말 대단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보세요. 자세히 보면은 그럼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 사상 둘다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그렇죠. 둘 다 인본주의거든. 플라톤의 보편자가 어쨌든 인간에서 출발하는 보편자이기 때문에 인본주의. 그렇지. 다 인간에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에 시작해서 보편자를 찾고 싶고, 인간에 시작해서 개별자에서 내 의미를 찾으려고 했고, 보편자에서 찾고자 한 거지. 나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내가 보편자를 찾는다 해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만약에 나로부터 보편자를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위대한, 그게 르네상스인이고 그게 일반 자연 종교지. 일반 자연 종교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보편자를 찾아가는 과정이죠. 그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러지 않고 보편자에서부터 나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내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이제 종교개혁 사상에서 공부할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수학자로도 실패했고 화가로도 실패했다. 여기서 실패했다라는 건 그 명성이 무너졌고 뭐 예술이 꽝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가 찾고자 했던 보편자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레오나르도도 이 그림을 통하여서 그리고 정말 삶의 의미, 보편자를 충분히 찾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다빈치는 그러지 못했다. 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대단한 모습입니다. 자, 이게 보게 되면 이제 인본주의자들은 자기 자신에게서 출발하는 인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인본주의자들은. 왜? 그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다비드상에서 그리고 미켈란젤로의 이 자연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보여주고 있는 수학적 인간,
세상에서. 그리고 이 정밀한 스케치에서 볼 수 있듯이 정말 정밀하게 계산된 그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그림 자체를 아주 계산으로 해서 정확하게 구도를 잡고 그린 그런 사람이죠. 우리 사진처럼 마치 사진을 찍어 놓고 그리는 것처럼 그렸던 모습이죠. 근데 결국은 이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했지만 결국은 그들은 실패한 거죠. 인간에 관해 전적으로 믿었어요. 자기 자신이 출발하는 인간, 바위에서 자연에서 자신을 떼어내려고 하는 인간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자연에서 떨어져 나와서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자연에 지배당했다. 이전까지 내 교회에 지배당했다. 이전까지 내가 신에게 지배당했다. 내가 그것을 뛰어나서 내가 자연을 지배하고 내가 신을 지배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것들이 인본주의적 세계관이고 이건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잖아. 지금도 인간이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I can. 이런 게 다 이런 이제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나 할 수 있다. 그죠?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 영역에도 사실 많이 들어있죠. 우리 같은 MZ세대에는 이런 인본주의적 세계관이 아주 강하죠. 정말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냐라고 하는 게 여기에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500년 이상을 그렇게 지배를 해왔으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우리. 500년 동안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 1000년 동안에는 교회 중심적 세계관을, 그러니까 이원론적 세계관을 지배하였다면, 이 이제 500년, 1000년은 이원론적, 500년은 뭐예요? 지금 인본주의적 세계관이 아주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줄기 중에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 성경적 세계관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건 항상 어떻게 마이너리티, 소수였다. 소수의 세계관이 흘러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자는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I can이죠. 다만 나에게 내일까지 시간을 달라. 나 다 할 수 있는데 시간만 좀 달라.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레오나르도는 인생 만렵의 그 명민함으로 다가오는 인본주의의 패배를 바라보았다. 그죠? 그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 마지막 글이 참 재밌습니다. 보면은 레오나르도의 이론과 그 이론이 실제에서 만들어낸 방법 사이에는 괴리가 있었죠. 이론과 실제. 그의 이론과 실제. 개별자, 수학자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보편자 삶의 의미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 분명하잖아. 왜냐하면 수학적 이론은 분명하지. 2 더하기 2는 4. 답이 딱 나오잖아. 그죠? 분명해. 그런데 실제는 2 더하기 2가 4가 아닌 게 너무 많죠.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내가 사랑을 주면 사랑이 온다. 이게 수학적인 거잖아요. 근데 사랑이 준다고 해서 옵니까? 안 오죠. 안 줬는데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괴리가 분명히 나타나는 거죠. 그는 수학이나 그림 어디에서도 보편자나 의미를 만들어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재밌는 건데, 프랑스의 왕 프란시스 1세, 노인이 된 레오나르도는 프랑스 궁정으로 불러왔을 때 그는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프란시스 1세는 바로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바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헌정한 사람이 이 프랑스 왕, 이 프란시스 1세란 말이에요. 사람은 생각함으로 그래서 그는 존재한다. 그리고 인본주의는 그 자연스러운 결론이 비관론임을 이미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피렌체에서 이미 오늘날 현대인을 발견하였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는 500년 전의 피렌체이지만 그러나 그 피렌체에서 오늘 21세기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오늘날 현대인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서 현대인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피렌체에서부터 현대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피렌체는 현대인의 마치 뿌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나타난 다양한 사람들. 우리가 봤죠. 지오토의 종탑, 그다음에 뭡니까? 단테의 신곡, 이런 게 다 피렌체에서 나타난 거죠. 그다음에 또 브로넬리스키의 원형 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미켈란젤로나 네오로 다빈치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보티첼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피렌체에 모여서 여기에서 사실은 오늘날 현대인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할 때 그게 피렌체다. 그러니까 피렌체는 단순하게 그냥 한 도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들, 오늘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구조가 어떻게 왔는가. 그럼 이제 거꾸로,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잖아요. 피렌체에 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피렌체에 속하여 있지만, 그러나 피렌체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피렌체에 살지만 피렌체에 속하지 않는 삶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한다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말라. 그것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거는 우리 역사 속에서 배우는데 피렌체에서 살고 있지만 피렌체에 속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거죠.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배우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단순하게 이런 미술들이 뚝 떨어져서 의미 없이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 시대의 예술가들의 그림을 통하여서도 그 사람들이 이 시대를 향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유한기라고 하는 작가가 가장 비싼 그런 화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점만 한 캠퍼스에 해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는 점 보면 그 점이나 그런데 그 시대를 이제 향하여서 추상 미술이니까 왜 우리는 갑자기 추상 미술이 왔을까? 여러분 이런 미술들이요. 이제는 이런 어떤 정밀화된 그림들이 없어지고 추상 미술이 이제 지금은 그죠? 입체파를 지나서 추상 미술 시대에 살잖아요, 우리. 그래서 서양화는 다 추상 미술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추상 미술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인간을 향한 이 시대의 삶의 의미를 어떻게 말하라고 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예술과 건축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르네상스 인간들을 살펴봤습니다. 예. 혹시 질문 이제